자, 이제 그 공산주의자 동맹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산주의자 동맹은 크게 보면은 그 의인동맹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는 추방자 동맹입니다. 그래서 추방자 동맹, 의인동맹, 공산주의자 동맹 이렇게 발전했고요. 마르크스가 개입을 한 거는 그 의인동맹 때입니다. 의인동맹. 그래서 의인동맹의 때부터 개입을 해서 의인동맹이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자, 중앙위원회 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방자 동맹부터 보겠습니다. 자, 1815년 비인 체제, 라플레옹이 무너지고 나서 반동이 획일된 반동 체제라 그러죠. 수장은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 제상. 그래서 이제 이 반동 체제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혁명가에 대한 탄압을 강화를 합니다. 특히 이제 봉건 세력이 강력했던 독일에서 많은 혁명적 지식인들이 이 탄압을 피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던 여러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하는 곳이 이제 파리, 런던,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합니다. 제네바는 그 당시에 이미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그 독일 연방의 직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장인제도 아시죠? 장인제도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장인이죠.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작업장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수령공, 도제, 미숙련공을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면서 이 도제가 이제 직공이 되죠. 직공이 장인이 되고 그래서 수련을 마친 숙련공입니다. 이 숙련공들은 중세 말기 때 자기를 키워준 장인과 같이 경쟁할 수 없겠죠. 다른 곳에서 자기를 키워준 장인과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경쟁이 안 되게끔.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또 이제 더 많은 기술을 찾으려고 떠나고 이런 숙련공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중세 말에는 한편으로는 장인제도, 장인끼리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간의 수공업, 매뉴팩처, 그다음에 이제 기계제공업 초입 단계가 되면서 숙련공들이 이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게 됩니다. 일자리를 찾고 더 나은 직업적인 기술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산업이 더 발달된 나라, 유럽에도. 그래서 이 직공들, 숙련공들은 망명한 도시의 어떤 특정 지역에 모여 살다. 미국이다 하면 뭐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이런 식으로. 파리에도 그런 이제 중국인이 이제 미국에 모여 살듯이 파리에도 독일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 런던에도 독일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독일의 지식인 망명객들, 혁명가들과 독일의 숙련공들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혁명적인 지식인과 독일의 숙련공 노동자들이 모이게 되고 이들은 당연히 독일 혁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 행사, 교육, 강의, 논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 지식인과 숙련공들의 결합체 이것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자
그 모태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혁명적 지식인과 노동조합 지도자의 결합체, 노동운동가의 결합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정당의 모태가 되고 레닌이 말했던 혁명적 지식인과 그 혁명적 노동운동의 결합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1800년도 전반기에는.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친목단체를 만들어 성가대.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발전된 게 노동자 교육단체, 노동자 교육협의회, 교육협회. 이것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도 이 노동자 교육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는 독일 노동자 교육협회 이렇게 있는 거죠. 런던에도 독일 노동자 교육협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부가 이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점차 혁명적 민주주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비밀 단체로 발전하고 그 중에 일부는 봉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1834년에 파리의 독일 망명객들이 만든 추방자 동맹, 무법자 동맹이 출범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추방자 동맹은 처음에는 급진적 공화주의적 비밀 단체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지도자들의 일부는 그 후에 의인 동맹과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엥겔스에 따르면 이 추방자 동맹의 구성원은 거의 다 그 직공들 혹은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직공 혹은 장인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직공이나 장인은 오늘날로 치면 그 숭룡공이었고 또 하나는 수공업자였습니다. 수공업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풀동은 인쇄공 숭룡공이었고 이 숭룡공들은 수공업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풀동이 그 인쇄업에 종사했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숭룡공과 수공업자들의 구성원들이 많았습니다. 양복장이도 많아요. 양복장이 누구나 다 양복을 다 입죠. 어디를 가나 다 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쇄, 양복 이런 장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도 초에 이탈리아에서 애국적 자유주의자들의 비밀결사 조직인 카르보나리당이 있었는데 이 당은 이제 그 조직의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비밀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전된 비밀제도. 추방자 동맹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비밀 지하 조직의 노하우를 배워왔습니다. 추방자 동맹은 당연히 이제 이 파리 경찰의 감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상층과 하층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엄격한 비밀을 유지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건 비밀 지하 조직에서 통상 쓰는 건데 자기 바로 상급밖에 모르는 거예요. 상급의 상급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하급은 오로지 하나의 선으로 한 명의 그 상급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단선인데요, 단선. 그래서 최고위급만 자기 조직원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직원을 알 수가 없다. 엄격하게 피라미드 구조인데 단선 조직이다. 또한 이제 추방자 동맹의 규약에 따르면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고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직을 배신한 걸로 취급받아서 명예박탈, 파문당하는 거죠. 그걸 죽음까지 달게 받아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비밀 혁명 조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의 말단은 이제 우리를 요즘 부르면 세포죠. 세포는 첼트. 똑같은 말이네요. 세포라는 말, 셀이죠. 셀. 첼트. 여기서 이 가장 말단 조직에서 좀 뛰어난 활동가들이 있으면 중간 조직인 라거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라거에서 뛰어난 사람이 상층의 지도부를 형성하는 겁니다. 추방자 동맹의 이념은 루소의 인민주권, 가난한 사람도, 재산이 없는 사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게 루소의 사상입니다. 인민들의 직접 정치를 주장했죠. 그래서 루소의 사상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게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공화주의를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급진적 공화주의였는데 점차 이 공산주의, 봉기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하는데 이제 바베푸주의, 그다음에 블랑키주의 이렇게 넘어가면서 봉기주의자가 됩니다. 또한 기간지 추방자를 두어서 자신의 사상과 활동을 선전하였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하 비밀 조직이지만 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고 기간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비밀 정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정당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추방자 동맹이 의인 동맹으로 전환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스위스 찌리에서도 그 독일의 망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청년 독일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메트르니히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스위스 찌리 정부가 이 청년 독일파를 추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파리로 그 망명을 하는데요. 청년 독일파는 딱 보더라도 좀 더 학구적이고 좀 더 이론적인 비밀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리로 망명해서 독일인 망명객과 독일인 그 노동자를 상대로 혁명적인 선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파리에 온 이 청년 독일파는 추방자 동맹보다 더 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추방자 동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탈리아의 부오나로티의 소수 엘리트의 혁명 독재, 봉기, 소수가 봉기를 해서 정권을 잡아서 인민을 위한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부오나로티 노선에 따랐는데 이 청년 독일파는 이보다는 더 다수의 대중의 봉기를 중시하는 마체니 노선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오나로티가 되게 중요한데요. 부오나로티는 되게 오래 산 사람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혁명에 참여했고 바베프와 같이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30년대까지 1832년까지 파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30년대에 혁명적인 조직에 혁명과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프랑스인으로 귀화를 해서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거는 소수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봉기를 해가지고 혁명 정부가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무산 계급을 위한 혁명을 한다는. 근데 이러한 사상은 부오나로티가 책으로 정리했지만 실제로는 그 실천에 있어서는 바베프로부터 이어받은 겁니다. 바베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독일파가 추방자 동맹에 영향을 미치자 추방자 동맹이 그 대중 노선을 강조하는 부분과 기존의 그 소수의 그 엘리트 혁명 노선을 강조하는 부분과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자 동맹은 원래는
급진적 공화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 독일파, 청년 독일파도 역시 이제 그 급진적 공화주의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부오나로티가 바베프주의면서 소유권의 폐지, 소유권의 폭력적 폐지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적 성격을. 그래서 추방자 동맹에서 바로 이제 부오나르티, 바베프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베프주의 영향을 받아서 파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이 블랑키입니다. 블랑키. 이런 블랑키주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적 이념을 강조하는 일부 노동자와 혁명가들이 갈라져 나와서 의인 동맹을 조직하게 됩니다. 정의자 동맹이라고 해서. 그래서 의인 동맹의 핵심은 여전히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독일인 숭룡공과 독일인 그 혁명가들인데요. 독일인 재봉사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바이틀, 재봉사는 양복쟁이인데 바이틀이라는 사람은 노동자 출신인데 독일의 재봉사인데 초기 공산주의 사상을 기독교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바베프 공산주의를 결합을 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 동맹은 주로 숙련 노동자로 직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이제 수공업자이고, 그래서 이러한 직인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숙련 노동자니까 노동계급에서는 상층에 있었지만은 봉건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크다. 왜? 봉건제의 특권 계급, 장인에 의해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장인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장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인 계급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장인을 위해서 이 특허 허가가 잘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 수공업자니까 발전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저항 의식이 왜 수공업자는 그 공장제 공업에 의해서 몰락하죠. 공장제 공업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즉 이들은 급진적인 소부르주아, 급진적인 자영업자, 숙련공업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그 봉건 계급과 한편으로는 이제 기계제 공업과 대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산업혁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그 대자본, 대기업과는 아직 대립하지 않은 겁니다. 공산주의자 동맹의 역사라는 엥겔스의 책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 동맹은 추방자 동맹보다 더 급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론적이었다. 당시에 이제 의인 동맹은 프랑스 노동자 공산주의, 블랑키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다. 그 프랑스 노동자 공산주의는 바베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바베프의 영향을 받아서 사유재산의 폐지, 재산의 공동소유를 평등의 근본 조건으로 내세웠다. 바베프의 공상적 평등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동맹은 평상시에는 혁명적인 선전활동을 하고 중요한 시기에는 결정적인 시기에는 비밀 봉기를 하는, 그래서 봉기와 노동자에 대한 선전을 하는 이런 단체다. 비밀 혁명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의인동맹의 조직을 보게 되면 지도부 선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민주적인 측면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선거나 이런 것들을 공식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 결사금지법 때문에 이 정치적인 조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조직은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그 추방자 동맹이 했던 비밀 지하 조직의 특성들, 명예 박탈, 그리고 비밀 엄수, 그거를 위반할 때는 사형,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것들 아직도 그대로 전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규약을 보게 되면은 굴욕적 억압으로부터 독일의 해방,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의 해방,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목표로 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부르주아 민주주의, 인간의 기본권의 실현이죠. 그리고 노예 상태로 있는 인류의 해방. 이게 좀 단순히 노동자의 해방이 아니라 인간 해방.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죠. 그리고 노동자의 해방을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해방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해방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유재산의 불평등 문제를 단순히 무상계급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의 문제로 봤다는 점, 공산주의적 사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독일의 해방인데 독일의 해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봉건계급으로부터 해방이죠. 봉건계급으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통일입니다. 통일은 빈 체제에 의해 가지고 독일이 그 38개 뒤에가 39개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통일을 중시한다.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보면 우리의 그 80년대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이제 공화주의, 이제 군주정이 아니라 공화주의죠. 원래 사회주의는 공화주의, 급진적 공화주의에서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1837년에 의인 동맹에서 이 바베프가 그 재산의 폐지, 사유재산의 폐지를 주장해 이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재산의 공유에 관한 토론이 활발했다. 재산의 공유는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공산주의적 지향을 갖는 강령이 논의됐고 칼 샤퍼 이 당시에 의인동맹의 지도자는 두 명이 경쟁했는데 칼 샤퍼와 바이틀링. 칼 샤퍼가 재산 공동체라는 강령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바이틀링이 재산 공유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실천 재산 공유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하는 실천 가능성 혁명 전략이네요. 당시에는 이제 코뮤니즘이라는 공산주의라는 말이 전면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현장 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도입돼야 될 사회를 재산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코뮤니즘, 공동체주의인데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재산 공동체, 사유재산이 폐지되는 사회다. 그 당시에는 이게 공산주의자와 같은 말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코뮤니즘이 원래 공동체주의인데 공산주의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본식 번역인데 코뮤니즘의 그 특징이 바로 재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한자로 이렇게 불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이틀링이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많이 확립했는데요. 현실의 인류와 당위의 인류, 현실과 현재 현실과 바람직하게 돼야 될 현실과 변칙법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네요. 이것이 이제 의인 동맹의 공식 강령으로 채택됐습니다. 바이틀령은 이제 공산주의, 바베프주의를 프랑스 공산주의를 원시 기독교 공산주의와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상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기죠.
이 사회는 노동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화폐 체제의 결과다. 그러니까 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결과다. 그럼 재산의 공유는 이 공화국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평등을 유지하는 수단인데, 근데 이 평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 어,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초 조직이다. 재산 공동체가.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누구나 노동을 하고 보편적인 노동 의무가 있고 중앙집권적인 경제주의, 개입 경제라는 거죠. 개입 경제. 자유방임이 아니라 개입 경제. 그리고 너무 규모가 크면 안 된다. 1000명 정도로 유지되는 가족과 같은 결사체다. 그리고 이런 가족적인 결사체에서 선출되는 상원이 있고, 이러한 상원들이 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조직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의 대표자가 있는데 그게 상원이죠. 그래서 기초조직이 1000명이니까 기초조직이 기초조직이 10개가 있다고 10명이 되겠죠. 10명의 상원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이런 그 재산 공동체의 연합, 생산자의 연합, 공산주의 사회의 초복, 마르크스가 말하고 오늘날까지도 생산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지칭되는 공산주의 사회의 그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의인 동맹은 블랑키 등들이 지도하고 있던 그 프랑스의 급진파 비밀단체인 계절협회의 독일인 지부의 성격을 지닙니다. 블랑키는 초기 프랑스 공산주의의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바베프주의에 따라서 봉기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해서 만든 비밀 조직이 계절협회예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독일인 혁명적 노동자들이 고향에 있는 독일 혁명에만 관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프랑스의 혁명도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조직인 계절협회에 가입했고 일종의 계절협회의 독일인 지부가 의인동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식민지 시절에 일제 식민지 시절에 중국 공산당 안에 조선인으로 된 지부가 따로 있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의 혁명도 하지만 또 중국의 혁명도 관여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계절협회가 프랑스 혁명을 위해서 1939년에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당연히 파리에 있던 독일인 망명자들, 혁명가들도 의인동맹의 소속원들도 이 봉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계절협회는 이제 그 목표가 왕정타도와 공화정, 그리고 이제 혁명적 권력을 수립으로 합니다. 단순한 공화주의가 아니라 급진적 공화주의. 이것들은 이미 1834년에 이 가족협회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여러 차례 봉기로 인해서 지도자가 체포돼서 조직이 와해됐기 때문에 1837년에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키는데요. 1939년에도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 참가자의 대부분은 소수는 이제 블랑키와 같은 그 혁명가들이었지만 다수는 혁명적인 노동자였다. 숙련 노동자였다. 왜 숙련 노동자이냐? 이 당시에 숙련 노동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하고 좀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그 숙련 노동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경제적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어요. 혁명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약간 공부를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70년대에도 그 하루에 예를 들어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갈 시간도 없는데 혁명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혁명운동은 숙련 노동자에 의해서 주도됐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숙련 노동자가 많지 않았다. 대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파리에는 외국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계절협회에는 외국인이 많이 포함됐고 이들도 봉기에 결합했다. 이 봉기로 인해서 60명이 죽고 700명이 체포당했으니까 상당한 수준의 무장봉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무장봉기를 했는데 60명이 죽고 700명이 체포당했다도 상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봉기로 인해서 그 계절협회뿐만 아니라 의인동맹도 타격을 받습니다. 의인동맹의 지도자 카샤파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징역을 살고 깜빵에 가고 일부는 도망갑니다. 이제 더 발전된 민주니까 런던으로 도망갑니다. 바이틀링도 스위스로 일단 도망을. 그래서 이들이 도망간 이후에 의인동맹의 주요 간부는 없지만 중앙본부는 여전히 이제 그 파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동맹이 형식적으로 중앙본부는 파리에 있는데 상당수 지도부들은 런던에 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런던과 파리가 서로 연계하게 된다. 그래서 런던의 망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직이 다시 재건되죠. 파리 조직과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런던이 의인동맹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 런던에 이제 칼 샤퍼가 있었고, 칼 샤퍼도 아마 식자공이죠. 식자공, 어, 그 인쇄공, 시계 제조공인 조세프 몰딩이 이제 런던에 있는 의인동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혁명가는 항상 그 결정적인 시기에 그 무장봉기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혁명적인 노동자를 키우죠. 노동자 교육협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이 노동자 교육협회는 혁명적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는 노동자 교육협회고 내부에는 아주 그 선진분자들만 비밀 지하적으로 공산주의자 조직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노동자 교육협회라고 하지만 핵심들은 그 안에 공산주의자 조직협회가 있다. 이게 이제 공산당들의 조직 원리예요. 당 안에 당을 건설한다. 합법적인 정당을 건설하는데 그 안에 비밀 지도부로 구성된 비밀 정당을 구성한다. 합법으로 비밀 조직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공산주의자 조직은 이런 기본적인 조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동맹의 런던 지부로 활동을 하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노동자 교육협회라는 혁명적인 대중조직, 노동자 재정조직의 지도권을 잡았다. 이것도 일반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주의보다 수준이 낮은 급진적 공화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대중조직에 들어가서 그 대중조직의 주도권을 잡아서 대중조직이 좀 더 혁명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중조직의 활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도 일반적인 활동 방식입니다. 의인동맹의 유럽 지부들은 스위스나 다른 도시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노동자 교육협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스와 엥겔스도 그 독일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벨기에, 런던, 파리에서 노동자 교육협회를 관여하거나 만들게 됐어요. 물론 독일에서도 노동자 교육협회가 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겠죠. 국제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인동맹 회원들은 이제 그 여러 대중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심지어 뭐 합창단 여러 활동들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고 여기서부터 신입 회원을 얻는다.
대중조직에 뛰어난 사람들을 비밀 지하 조직의 신입 회원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번창을 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마르크스 그룹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런던 그 엥겔스는 막스와 달리 국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맨체스터를 비롯한 여러 곳에 엥겔스 집안이 그 방직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런던에 자주 다녔다. 그래서 바로 독일인 엥겔스가 런던에 와서 자연스럽게 독일인 망명자들을 만났죠. 바로 엥겔스가 바로 이들 의인 동맹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의인 동맹을 통해서 그 영국의 노동자 운동 차티스트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엥겔스와 마르크스 엥겔스 그룹, 그 다음에 의인 동맹, 영국의 차티스트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는데 다만 차티스트들은 선거권 확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혁명 지하 조직인 의인 동맹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의인 동맹은 추방자 동맹부터 그 소수의 무장 봉기의 실패로 인해서 조직이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무분별한 봉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반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결정적인 시국이 아닌 이상 무리하게 봉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혁명적으로 이끌어내자. 그래서 혁명적 대중을 육성하자. 그래서 교육과 계몽에 이제 방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대중적으로 하게 되면서 규약도 약간 완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대중적인 그 노선, 영국에서의 런던의 대중적인 노선에 대해서 바이틀링은 여전히 이제 반발하면서 계몽적 선전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무장 봉기 노선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당시 바이틀링은 스위스에 있었는데요. 역시 스위스에서 또 봉기를 계획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근데 이때 체포당했을 때 그 의인동맹의 여러 가지 비밀 문서들이 압수가 돼서 의인동맹이 또 조직이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직의 위기로 가게 된 그 바이틀링 그룹의 무모한 봉기주의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대립이 생겨요. 그래서 바이틀링은 소수파였고 바이틀링 다수파는 이제 반바이틀링 샤퍼가 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1945년에 런던에서 이제 양측의 지도자 바이틀링과 샤퍼가 직접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대립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바이틀링은 여전히 재단 공동체를 폭력으로 실현해야 된다. 바베프의 그 절대적인 평등주의, 봉기주의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 파리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의인동맹의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본부로 해서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46년에 중앙본부가 런던으로 되고 런던에서 바로 샤퍼 무분별한 봉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샤퍼가 중앙을 장악하게 되면서 바이틀링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력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조직을 완전히 재건하기 위해서 동맹에 대한 호소를 내놓고 동맹대회, 즉 전당대회를 개최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바이틀링과의 어떤 대립, 바이틀링과의 대립, 조직 분열이 계속되고, 그 이제 상당수는 또 바이틀링이나 그 샤퍼 편을 들지 않고 관망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퍼의 노력이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이제 베를린의 의인동맹, 독일 본국에 있는 의인동맹 회원들이 또 체포가 되고
이들 일부가 이제 조직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서 조직이 다시 또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이 샤퍼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